어제 문제 읽으셨으니까 원천징수 관련된 얘기도 한번 더 볼게요. 256페이지에 보시면 자, 이런 문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답안 쓰시기에 좀 어려운 게 원천징수 세액의 관세평가상 처리에 대해서 15점 배점으로 쓰라고 하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. 왜냐하면 원천징수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권리사용료에 만약에 빠져 있으면 다 포함해서 가산시킨다. 그것까지 그냥 알겠어요. 그죠?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15점 배점으로 쓰라고 하니까 뭐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. 그래서 근데 이것도 만약에 그냥 뭐 한 반 페이지 써놓고 15점 배점인데 한 반 페이지 써놓고 15점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뭔가 좀 체계를 갖춰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제 그 관세 평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가끔 올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모르는데도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관세 법이든 뭐 다른 과목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목차를 최대한 많이 구성하는 게 좋아요. 목차를 많이 구성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내가 목차를 잡아놓고 그 안에다 내용 더 채워넣는 식으로 일단 목차 잡으면 그래도 뭐라도 쓸 게 생기거든요. 그래서 내가 그냥 한 줄로 쓸 것도 목차 하나로 잡아가지고 두세 줄로 늘려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아마 이 원천징수세액의 관세평가상 처리에 대해서 뭐 그렇게 누가 15점 배점으로 2페이지, 3페이지 같이 쓸 사람 수험생 중에 많지 않을 텐데 그 중에서도 내가 이제 쓰고 싶은 말들이 몇 가지라도 생각난다면 목차를 잡아가지고 최대한 이제 늘려서 써야 15점 배점에 맞는 답안이 나온다는 거죠. 그죠? 그런 거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늘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원천징수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. 그래서 물론 우리가 원천징수가 뭔지에 대해서 맨날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원천징수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원래 이제 소득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외국 법인에 대해서 미리 이제 징수를 해놓고 다시 말해서 그렇게 미리 냈으니까 수입국에 그 실제로 지급한 나라에서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형태를 원천징수라고 한다. 뭐 이거를 지금 제가 이걸 외우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한 거를 목차 잡은 다음에 원천징수의 정의라고 해놓고 그냥 쓰는 거예요. 뭐 어쩔 수 없어요.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쓰는 거예요. 그렇게 원천징수에 대해서 쭉 쓰고. 그 다음에 또 이 문제에도 보면 조세조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세조약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이 권리사용료,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사용료 소득이 발생한 나라, 다시 말해서 권리권자의 그 자기 나라에다 이제 지급을 하는 방법인데 원천징수라는 건 특히 국외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은 수입자가 다시 말해서 그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래는 받는 사람이 자기가 소득생계가 돼서 세금 내는 건데 지급하는 사람이 애초에 원천징수 한 다음에 받도록 하는 제도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중과세를 방지한다든지 아니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조세조약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언급한 원천징수라는 거 그다음에 원천징수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근거가 이 조세조약이니까 이 조세조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서술을 하면 되겠죠. 사실 조세조약에 대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이중과세 방지하는 거랑 탈세 방지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. 조세조약에서는.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면 됩니다. 그래서 조세조약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조세조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조세조약은 우리나라가 한 100여 개 국가랑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거든요.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일본 사람에 대해서 사용료 소득을 낼 때는 그 일본 사람이 내야 될 소득세를 내가 한국에서 직접 먼저 걷어서 주는 방식이잖아요. 그러면 그 세율은 어느 나라 따라가야 될까요? 일본 따라가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제 조세조약이 우리나라랑 100가지가 맺어져 있다면 예를 들면 이제 소득세를 얼마를 뗄지는 또 100가지 조세조약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야. 그 얘기죠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을 테니까 상호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으니까 그럼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그 원천징수를 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할 때는 우리나라 세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.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뭐 그런 내용들 좀 같이 이해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제 이해하면서 소스로 얻으시라고 257페이지에 보시면 로열티 과세 시 원천소득세에 대한 처리 방안이라고 해서 이해동 관세사님이 조금 이제 자세하게 써놓은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뭐 비슷해요. 원천소득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쭉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천징수
원천징수 로열티 세액이 로열티냐 아니면 간접 지급에 해당하는 거냐 뭐 이렇게 쭉 논란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 지급 형태들보다는 로열티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로열티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라고 하는 거. 그래서 로열티에 대해서 로열티를 포함한 금액을 로열티로 봐서 가치 권리 사용료로서 가상하는 것이 뭐 적합하게 보인다라고 한 논리적인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,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, 우리가 실제로 답안지에 써야 될 거는 그 권고 의견 4.16에 있는 우리 협정에서 말하고 있는 원천징수 세액의 처리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건데, 이것도 제가 거의 협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대신에 이제 서브 목차만 좀 달아가지고 했는데, 그렇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판단은 로열티 원천징수 세액을 전부 다 포함한 금액 총 지급 금액을 가지고 권리 사용료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, 판단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찍고 있어요. 첫 번째는 권리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가 권리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거지, 권리권자가 영수한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놨고,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부연 설명들 몇 가지 써 주시면 될 것 같고, 두 번째는 이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서 사람들이 굳이 과세액에 포함시켜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, 큰 또 혼동되는 포인트가 수입국 내에서의 관세 등에 대해서는 일반국에서는 공제한다라고 했었는데, 그거랑 관련되는 거 아니냐, 수입국에서 부과하고 있는 원천징수 세금이기 때문에 과세액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, 거기서 말하는 공제요소에서 말하는 것은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붙는 관세 등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, 지금 이 원천징수 세액처럼 로열티에 대해서 붙는 세액에 대해서 공제하라는 거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해석이다.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예로 들어서 판단 근거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뭐 아시는 내용을 그냥 막 쓰는 것보다 이렇게 목차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쓰시는 편이 훨씬 더 좋은 답안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